오늘 우리가 마주한 시대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AI는 이미 우리의 일터를 재편하고 기후위기는 삶의 방식 자체를 흔들고 있죠. 이제는 단순한 정보보다 통찰력, 그리고 학문적 무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래를 지배할 5가지 필수 학문을 소개하려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은 누구보다 먼저 다음 시대의 언어와 무기를 손에 넣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삶을 위한 지혜의 한 페이지, 여러분과 함께 쓰는 지혜의 책, 여기는 Book of How to. 저는 진행자 제임스 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에 작지만 분명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관계를 만드는 법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삶의 목적을 찾는 여정까지 어떻게, 즉 How to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변화 위에 올라타는 자가 바로 내일을 설계할 주인공입니다. 예측 불가 시대의 생존 전략, 미래를 지배할 5가지 필수 학문.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전례 없는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 날씨, 인공지능의 폭발적 발전,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새로운 전염병의 출현.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은 이미 구식이 되었습니다. 20세기식 사고방식으로는 21세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치 칼을 들고 총싸움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무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학문적 무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성공 공식에 매달려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고 집을 사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 이런 20세기적 인생 설계도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21세기의 문맹자는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버리고 다시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패턴을 읽어내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 오디오북에서는 미래를 지배할 5가지 필수 학문을 소개해드립니다. 인지과학, 시스템 사고학, 디지털 윤리학, 전지구사학, 그리고 인공생물학. 이 5가지 학문은 단순한 지식의 집합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는 강력한 도구들입니다. 1. 인지과학. 인간을 이해한 자가 모든 것을 설계한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설계할 때 그는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읽는 심리학자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를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지과학은 바로 이런 힘을 제공합니다.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현대 신경과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하루에 약 3만 5천 번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중 95%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우리는 자신이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감정과 직감에 의해 대부분의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의 사고 시스템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시스템 1은 빠르고 직관적이며 자동적인 사고입니다. 시스템 2는 느리고 의식적이며 논리적인 사고입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는 시스템 1에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이러한 인지적 특성을 이해하면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복잡한 정보를 전달할 때는 시각적 요소를 활용하고 감정적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논리적 근거만 제시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이러한 인지적 편향을 악용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우리의 확증 편향을 자극하여 중독성을 높이고 마케터들은 우리의 무의식적 욕구를 조작하여 불필요한 소비를 유도합니다. 정치인들은 합리적 토론 대신 감정적 호소에 의존하여 표를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인지과학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조작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지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자라면 학습자의 인지적 부하를 줄이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리더라면 팀원들의 동기를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성입니다. 아이가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감정, 창의성, 직관은 여전히 고유한 가치를 가질 것입니다. 인지과학을 통해 이러한 인간만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미래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많은 분야에서 인지과학의 응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윤리 디자이너는 AI 시스템이 인간의 가치와 일치하도록 설계하는 일을 합니다. 행동설계 전문가는 사람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디자인합니다. 신경 마케팅 분석가는 뇌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무의식적 반응을 분석합니다. 이 시스템 사고학, 세상의 모든 위기는 연결되어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억하십니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어떻게 전 세계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들었는지 놀랍지 않으셨나요?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힘입니다. 현대 세계는 복잡하게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며 한 부분의 작은 변화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사고학은 이러한 복잡한 연결관계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개별 요소가 아니라 전체의 구조와 패턴에 주목합니다. 마치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근시안적 사고에서 벗어나 전체 생태계를 조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MIT의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소에서 개발된 이 접근법은 특히 피드백 루프의 개념을 중시합니다. 피드백 루프란 시스템의 출력이 다시 입력으로 돌아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 구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성과가 좋아지면 투자가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하면 성과가 더 좋아지는 긍정적 피드백 루프가 있습니다. 반대로 환경 파괴가 심해지면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자연재해가 증가하면 경제적 피해로 인해 환경보호 투자가 줄어드는 부정적 피드백 루프도 있습니다. 복잡게 이론에서는 나비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브라질의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비유적 표현이지만 작은 변화가 예상치 못한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도
시스템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량만 줄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시스템, 정치 시스템, 사회 시스템이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정책을 도입하려면 경제적 비용이 따르고 이는 정치적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행동 변화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은 종종 시스템적 사고를 무시합니다. 단기적 이익에만 집중하여 빠른 해결책을 찾으려 하죠. 하지만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빠른 해결책이 종종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문제가 다른 곳으로 이전되기만 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를 확장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보면 도로가 확장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고 결국 교통량이 증가하여 다시 체증이 발생합니다. 이를 유도된 교통량 현상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사고학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런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미리 예측하여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시스템 사고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책 디자이너는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한 통합적 해결책을 설계합니다. 위기 시뮬레이션 컨설턴트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모델링하여 기업이나 정부가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글로벌 싱크탱크 분석가는 국제 정세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합니다. 미래 사회는 더욱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글로벌화로 인해 지역적 문제가 세계적 파급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시스템 사고학적 접근법이 필수적입니다. 3. 디지털 윤리학.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성이다.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꾸며 메타버스 시대를 선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가상현실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매혹되었죠. 하지만 잠시만요. 현실에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가상현실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이버 불링, 가짜뉴스, 개인정보 침해 같은 문제들이 메타버스에서는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윤리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계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류를 자유롭게 만들 수도 감시와 통제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윤리학은 철학, 법학, 컴퓨터 과학, 사회학을 아우르는 융합 학문입니다. 기술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바람직한 기술 사회를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I는 이미 의료진단, 금융심사, 채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알고리즘에는 개발자의 편향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인 남성 위주의 데이터로 학습된 AI는 여성이나 유색인종에 대해 차별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2018년 아마존이 개발한 AI 채용 도구가 여성 지원자를 차별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폐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거 채용 데이터가 남성 편향적이었기 때문에 AI도 남성을 선호하도록 학습된 것입니다. 이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 문제였습니다. 생명공학 분야는 더욱 복잡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크리스퍼 같은 유전자 편집 기술로 인간의 유전자를 수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한다면 분명히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외모나 지능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부유한 사람들만 업그레이드된 아이를 가질 수 있다면 유전적 불평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재 대부분의 기술 기업들은 혁신이라는 이름에 윤리적 고민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만들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해결하자는 식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일단 사회에 뿌리내리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소통을 촉진하는 긍정적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독, 우울증, 가짜뉴스 확산, 정치적 극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미 수십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같은 기업들이 뇌에 칩을 심어서 컴퓨터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는 혁신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사생활과 자유의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누군가 우리의 생각을 해킹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디지털 윤리학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칸트의 정언명령,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부터 공리주의적 접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권리 기반 윤리, 기본권 보장 등 다양한 철학적 전통을 바탕으로 기술 윤리의 원칙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 AI 개발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적용됩니다. 투명성,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공정성, 차별적 결과를 피해야 함. 책임성, 잘못된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함 등입니다. 실제로 이미 많은 국가와 기업에서 디지털 윤리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AI 윤리감사관은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기술정책 컨설턴트는 정부와 기업에 기술 관련 규제와 정책을 조언합니다. 메타버스 규범 설계자는 가상 공간에서의 행동 규칙과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듭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기술과 인간이 더욱 밀접하게 결합될 것입니다. 이때 기술이 인간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려면 디지털 윤리학적 사고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기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전지구사학, 지도를 다시 그리는 사람들. 한국사 시간에 배운 조선 왕조실록이나 삼국통일 이야기가 현재 글로벌 정세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물론 역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21세기의 복잡한 국제관계를 이해하려면 더 넓은 시각이 필요합니다. 전지구사학은 바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역사학 접근법입니다. 특정 국가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인류 전체의 상호작용과 연결관계에 주목합니다. 마치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거시적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접근법의 핵심은 연결성입니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인류는 무역, 전쟁, 종교, 이주를 통해 끊임없이 상호작용해 왔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한 동서양의 교류, 대항해 시대의 세계 탐험, 산업혁명의 전파, 두 차례 세계대전, 그리고 현재의 글로벌화까지.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중국과 미국 간의 패권 경쟁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양국의 경제력이나 군사력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패권국이 어떻게 등장하고 몰락했는지, 지정학적 요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문명 간 충돌과 융합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15세기 명나라가 정화의 대항해를 중단하고 쇄국 정책을 택한 결정이 어떻게 서양의 부상으로 이어졌는지, 19세기 대영 제국이 어떻게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는지, 20세기 미국이 어떻게 두 차례 세계대전을 통해 글로벌 패권을 장악했는지, 이런 역사적 패턴을 이해하면 현재 상황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 중심적 역사관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자국의 역사는 미화하고 타국과의 갈등은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전지구사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국가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절대적 선악은 없고 복잡한 이해관계와 권력 게임만 있을 뿐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서구 언론에서는 러시아의 침략으로, 러시아 언론에서는 나토의 동진에 대한 정당한 대응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전지구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동유럽이라는 완충지대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의 오랜 지정학적 경쟁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19세기 거대한 게임에서 영국과 러시아가 중앙아시아를 놓고 벌인 경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자원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부족 간 갈등이나 종교 분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강대국들의 자원 확보 경쟁이 배경에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 프랑스의 아프리카 개입, 미국의 아프리카 전략사령부 창설 등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복잡한 갈등 구조도 전지구사적 관점 없이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아파와 수니파의 종교적 대립, 아랍과 페르시아의 민족적 경쟁, 석유 자원을 둘러싼 경제적 이해관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 등이 모두 얽혀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도 전지구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선진국들이 산업혁명 이후 200년간 배출한 온실가스가 현재 문제의 주요 원인이지만 이제는 개발도상국들도 경제성장을 위해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고 있습니다. 책임의 소재와 해결 방안을 둘러싼 남북 갈등은 복잡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지구사학을 공부하면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역사적 경험, 문화적 특성, 지정학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갈등과 협력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정보 분석관, 글로벌 전략가, 외교, 싱크탱크, 리서처 등의 직업에서는 이런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현재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정확한 분석과 예측이 가능합니다. 미래에는 글로벌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동시에 지역주의와 민족주의도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반된 흐름을 이해하고 조화시키려면 전지구사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인공생물학, 생명도 설계의 시대다. DNA를 컴퓨터 코드처럼 편집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미생물을 설계할 수 있다면,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박테리아를 만들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것은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공생물학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공생물학은 생물학과 공학이 만난 융합 학문입니다. 기존의 생물학이 생명체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데 집중했다면, 인공생물학은 생명체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생물학적 부품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기능을 가진 생명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분야의 핵심 도구가
바로 크리스퍼 캐스9입니다. 2020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이 기술은 분자 가위라고 불립니다. DNA의 특정 부분을 정확히 잘라내고 원하는 유전자를 삽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유전자 편집이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었지만 크리스퍼 덕분에 훨씬 쉽고 저렴해졌습니다. 현재까지의 성과를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말라리아를 옮기지 않는 모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반 모기의 유전자를 편집하여 말라리아 원충이 생존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아직 실험 단계이지만 성공한다면 연간 60만 명이 사망하는 말라리아를 박멸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학 분야에서는 더욱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CAR-T 세포 치료법은 환자 자신의 면역 세포를 꺼내서 유전자를 편집한 후 다시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편집된 면역 세포는 암세포를 더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혈액암 환자들에게 놀라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뭄에 강하고 영양가가 높은 작물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황금쌀은 비타민 A 결핍으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을 위해 개발된 유전자 편집 쌀입니다. 일반 쌀에는 없는 베타카로틴을 생산하도록 유전자를 편집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인공생물학의 발전은 동시에 새로운 위험도 가져옵니다.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는 것에 대한 윤리적 우려는 물론이고 기술이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On a starlit night we fly through the clouds, we touch the sky. Dreams that shimmer in the air. In your arms I'm free from care. Always there in every twist, in the mist where loves persist. Hold my hand, we'll never part. You're the beat within my heart. Whispered secrets soft and low. In the dark our hearts will glow. Moonlight paints the night so bright. With you here I feel so light. Always there in every twist, in the mist where loves persist. Hold my hand, we'll never part. You're the beat within my heart. Through the storms and through the calm, in your gaze I feel the charm. Time can't break this bond we share. In your love there's nothing rare. Always there in every twist, in the mist where loves persist.
생물학적 무기 개발이나 환경 생태계 파괴 등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8년 중국의 허쟁쿠이 박사가 유전자 편집 아기를 탄생시켰다고 발표했을 때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HIV에 저항성을 갖도록 유전자를 편집했다고 했지만 충분한 안전성 검증 없이 진행한 연구였습니다. 결국 그는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받았지만 이는 기술의 발전 속도에 윤리적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환경 방면에서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전자 편집된 생명체가 자연 생태계에 방출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완전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진화의 과정에서 형성된 생태계의 균형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이 과연 안전할까요? 하지만 동시에 인공생물학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부족 문제,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 플라스틱 오염, 희귀질환 치료 등에서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생물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 생산은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원입니다. 조류나 박테리아를 유전자 편집하여 더 효율적으로 연료를 생산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유용한 화학물질로 전환하는 미생물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의학에서는 개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환자의 유전적 특성에 따라 최적화된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고 유전적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 이식을 위한 장기를 인공적으로 제작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수명 연장도 현실적인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노화와 관련된 유전자들을 편집하여 세포의 재생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인간의 수명을 10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실제로 이미 생명 설계 엔지니어, 합성 생명 디자이너, 바이오 해커 등의 새로운 직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존 생명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체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일을 합니다. 미래에는 생명공학 기술이 일상생활 깊숙이 스며들 것입니다. 맞춤형 의약품, 친환경 소재, 개인화된 영양소 등이 모두 인공생물학의 산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의 혜택을 누구나 공평하게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필수 학문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이들을 연결하고 통합할 때 나타납니다. 현실의 문제들은 단일 학문의 경계 안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현대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융합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학과 의학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인지과학, 경제와 사회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시스템 사고학, 백신 의무화나 이동 제한 등의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디지털 윤리학, 국가 간 협력과 갈등을 설명하는 전지구사학, 그리고 새로운 치료법과 백신을 개발하는 인공생물학이 모두 필요했습니다.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왜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보이지 않는 장기적 위험에는 둔감합니다. 또한 집단 동조성과 확증 편향으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시스템 사고학적 관점에서는 팬데믹이 보건
경제, 교육, 사회 전반에 미친 복합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봉쇄 조치가 감염 확산은 막았지만 경제적 피해를 가져왔고, 이는 다시 정신건강 문제나 교육 격차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피드백 루프를 이해해야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디지털 윤리학적 관점에서는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개인 자유와 공공안전 간의 갈등, 추적 앱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의 윤리성, 백신 여권의 차별 가능성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 반드시 윤리적으로 정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직우사학적 관점에서는 각국의 서로 다른 대응 방식을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강력한 방역 조치는 SARS나 MERES 등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고, 서구 국가들의 개인 자유 중시는 자유주의 전통에 기반한 것입니다. 인공생물학적 관점에서는 mRNA 백신 같은 혁신적 기술이 어떻게 단기간에 개발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치료나 범용 백신 개발 등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19세기 산업시대의 분과 학문 구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학, 과학, 사회, 언어를 별개의 과목으로 배우고, 대학에서는 더욱 세분화된 전공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들은 이런 인위적 경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케팅 부서, 기술 부서, 인사 부서가 각자의 관점에서만 문제를 바라보다 보니 전체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부처들도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서 통합적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인재는 이런 경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어야 합니다. 자형 인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전문 분야에서는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되 동시에 여러 분야에 걸친 폭넓은 이해를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파이자형 인재가 필요합니다. 2개 이상의 전문 분야를 깊이 있게 알고 이들을 연결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 말입니다. 실제로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은 서로 다른 분야의 경계에서 나타납니다. 스티브 잡스는 기술과 인문학을 결합했고, 일론 머스크는 물리학과 공학과 경영학을 통합했습니다. 생체모방공학은 생물학과 공학의 융합에서 나온 분야이고, 행동경제학은 심리학과 경제학의 만남에서 탄생했습니다. 통합적 사고를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호기심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전공 영역을 벗어나서도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둘째, 패턴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겉보기에 전혀 다른 현상들 사이에서 공통점을 발견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셋째, 메타인지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 즉, 사고에 대한 사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이런 통합적 사고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대체하더라도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는 여전히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론적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지식도 실제로 적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학문을 실생활과 직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의 적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지과학을 일상에 적용하려면 자신의 사고 패턴과 인지적 편향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감정적 충동에 휩쓸리지 않도록
10-10-10 법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이 10분 후, 10개월 후, 10년 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확증 편향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찾아보는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그 투자가 좋은 이유만 찾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수 있는 이유도 적극적으로 탐색해 보는 것입니다. 찰리 멍거가 말한 반전 사고가 바로 이런 접근법입니다. 시스템 사고학을 개인 차원에서 적용하려면 문제를 선형적으로 보지 않고 순환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 감량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스트레스 화살표, 과식 화살표, 죄책감 화살표, 더 큰 스트레스의 악순환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지렛대를 찾아야 합니다. 디지털 윤리학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려면 자신의 디지털 사용 패턴을 점검해 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셜미디어에 사용하는지, 어떤 정보를 얼마나 쉽게 공유하는지, 온라인에서의 행동이 오프라인 정체성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전지구사학적 사고를 기르려면 국제 뉴스를 볼 때 단순히 사건의 표면만 보지 말고 역사적 맥락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동의 갈등 뉴스를 볼 때 오스만 제국의 몰락, 영국과 프랑스의 위임 통치, 냉전 시대의 대리전, 석유 발견의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 보는 것입니다. 인공생물학을 개인 차원에서 활용하려면 일단 건강과 관련된 최신 연구 동향을 팔로우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유전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생활 습관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연구 초기 단계이므로 과도한 의존은 금물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것에는 게으릅니다. 자기 개발서를 수십 권 읽어도 실제 행동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지식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은 행동 변화를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조직 차원에서의 적용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에서 인지과학을 활용하려면 직원들의 인지적 부하를 줄이고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회의할 때 집단 사고를 피하기 위해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정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스템 사고학을 조직에 적용하려면 부서 간 칫솔벽을 허물고 전체 최적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도요타의 린 생산 방식이나 아마존의 고객 중심 문화가 좋은 예입니다. 개별 부서의 성과보다는 전체 시스템의 성과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윤리학을 조직에 도입하려면 기술 도입 시 윤리적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구글이 AI 개발 원칙을 수립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처럼 기술과 윤리를 함께 고려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지구사학적 관점을 조직에 적용하려면 해외 진출이나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할 때 현지 문화와 역사적 맥락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국의 성공 모델을 그대로 이식하려 해서는 실패하기 쉽습니다. 인공생물학을 조직에서 활용하려면 바이오 기술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가 아니더라도 개인화된 영양소 제공, 친환경 소재 개발, 바이오 센서 활용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이런 지식들을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고 시스템 사고학적 관점에서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전체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며 디지털 윤리학적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고 전지구사학적 관점에서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며 인공생물학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통합적 접근법은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번 체화되면 엄청난 경쟁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필요한 지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한 미래 시나리오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화가 와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의 미래 준비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티프레질리티를 기르는 것입니다. 나심 탈레브가 제시한 이 개념은 충격을 받았을 때 단순히 견디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더 강해지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안티프레질한 개인이 되려면 첫째로 다양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의 기술이나 직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분야에서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래머라면 코딩 능력뿐만 아니라 디자인 감각, 비즈니스 이해,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함께 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영역에서 위기가 와도 다른 영역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옵션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부업을 시작해보는 것들이 모두 옵션을 만드는 활동입니다. 비용은 적게 들지만 잠재적 수익은 클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실패로부터 배우는 능력을 기르어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여 안전한 길만 택하면 큰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대신 작은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리콘밸리의 빠르게 실패하기 문화가 이런 철학을 반영합니다. 넷째로 메타 스킬을 개발해야 합니다. 특정한 기술이나 지식보다는 학습하는 방법, 사고하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의 근본적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기술은 빠르게 변하지만 이런 메타 스킬은 오래 유용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재 교육 시스템이나 직업 상담에서는 여전히 안정적인 직업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정말 안정적인 직업이 있을까요?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의 속도를 고려하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평생 학습이 새로운 상식이 될 것입니다. 조직 차원에서의 미래 준비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들이 미래에 생존하려면 첫째로 민첩성을 높여야 합니다.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조와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계층적 관료제보다는 네트워크형 조직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둘째로 혁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제품을 개선하는 점증적 혁신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파괴적 혁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험과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생태계적 사고를 해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여 더 큰 가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가 각광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넷째로
목적 의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이 더 큰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ESG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이유입니다. 사회 차원에서도 미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19세기 공장 시스템을 모델로 한 현재의 교육 방식으로는 21세기 인재를 기를 수 없습니다. 창의성, 비판적 사고, 협력 능력, 감정 지능 등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 안전망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비하여 기본소득이나 직업 재교육 시스템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의 혜택이 소수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팬데믹, 사이버 보안 등의 문제들은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기구의 역할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인드셋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로 받아들이는 태도, 불확실성 속에서도 행동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사람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15세기 르네상스가 중세 봉건제의 몰락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었듯이 21세기의 우리도 산업시대의 패러다임이 종료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융합과 통합의 정신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들은 예술가이면서 동시에 과학자였고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발명가였습니다. 러나르도 다 빈치는 화가이자 해부학자였고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이자 건축가였으며 갈릴레이는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였습니다. 21세기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이끌어갈 사람들도 이런 융합적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인지과학과 시스템 사고학과 디지털 윤리학과 전지구사학과 인공생물학을 종합하여 인류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창의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에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패턴을 읽어내는 능력, 연결점을 찾아내는 능력,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는 능력입니다. 미래의 리더들은 기술과 인문학을, 과학과 예술을, 지역적 지식과 글로벌 관점을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인공지능이 계산한 최적해를 맹신하지 않고 인간의 가치와 윤리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단기적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시스템 전체의 장기적 건강을 고려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인류 전체의 번영을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조작하는 강력한 기술을 가지고도 겸손함과 책임감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런 이상적인 미래가 저절로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권력 구조와 기득권은 변화를 저항할 것이고 대중들은 편안한 현상 유지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소수의 선구자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남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변화의 조짐을 먼저 포착하고
남들이 아직 습득하지 못한 능력을 먼저 기르고 남들이 아직 상상하지 못한 미래를 먼저 설계하는 사람이 다음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여러분이 바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개인적 성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진보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흥미롭고 가능성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아직 쓰여지지 않은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써나갈 수 있습니다. 그 페이지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전략을 함께 탐색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다가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마세요. Book of How to는 여러분의 하루에 지혜의 한 줄기를 더해드리고자 매일 새로운 질문과 해답을 찾아 나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알파와 오메가 선교재단의 후원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내용이나 지난 라디오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서 Book of How to 제임스 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늘 지혜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